나는 인생을 오래 돌아보며 한 가지 진실을 뼛속 깊이 배웠습니다. 사람은 미워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무너짐은 믿었던 사람에게서 옵니다. 세상은 늘 말합니다. 화해해야 평화가 온다. 하지만 나는 수십 년간 경영을 하며 수없이 배신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전혀 다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평화는 화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거리두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나를 속였던 사람을 다시 품어본 적도 있습니다. 인간적 의리, 오래된 인연, 함께한 시간들을 생각하면 한 번쯤은 다시 받아줘야 하지 않을까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절대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붙들면 더 깊이 부서졌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상처만 남았습니다. 그 후로 나는 냉정함 대신 명확함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억지로 용서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식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돈입니까? 기술입니까? 운입니까? 하지만 나는 단호히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람을 구분하는 눈, 그리고 거리를 유지할 줄 아는 용기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고 신뢰는 계약서로 완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결국 인생을 지탱하는 건 관계의 질이며 그 관계를 지키는 힘은 적절한 거리에서 나옵니다. 당신도 지금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웃지만 이미 마음속에서 선을 넘은 사람. 말은 친절하지만 행동은 묘하게 불편함을 남기는 사람. 혹은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반복해서 소진시키는 사람. 그 사람과 계속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거리를 둘 것인지 오늘의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처를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속였기 때문에, 배신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죠.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 경험상 상처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 신뢰 구조의 붕괴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내부 구조가 금이 가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듯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 수 있지만 한 번 금이 간 신뢰는 전문가들도 말하듯 복원력이 매우 낮습니다. 미국 심리학회 APA에서도 인간관계에서 신뢰 회복에는 시간보다 구조적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즉, 신뢰가 한번 부러지면 다시 처음의 강도로 돌아가는 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는 현대를 처음 세울 때 돈도 기술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에 대한 믿음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함께 시멘트를 나르며 현장에서 밥을 먹으며 서로의 눈빛으로 약속을 나눴습니다. 그때의 신뢰는 계약서보다 사인보다 훨씬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장 믿었던 사람이 회사의 기밀을 경쟁사에 넘겼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신뢰는 콘크리트처럼 굳어야 하는데 한번 금이 가면 다시는 예전 강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억지로 붙이려 하면 더 큰 균열이 납니다. 나는 감정을 달래는 대신 무너진 구조를 새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그때 명확히 배웠습니다. 인생도 사업도 결국은 이 신뢰 구조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되고 끝납니다. 젊었을 때 나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상처도 배신도 오해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덮을 뿐 신뢰를 복구하지는 못한다는 것.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무너진 기둥은 다시 세우지 않는 한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감정을 달래기 전에 신뢰의 구조를 점검하라. 그것이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며 인생을 안정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배신의 기억이 남기는 흔적, 신뢰가 무너질 때 찾아오는 불안, 그리고 관계를 끊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요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본다면 당신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오늘만큼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 거리의 철학입니다. 배신의 기억은 참 오래 갑니다. 한번 믿음이 무너지고 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올라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지내지만 속에서는 늘 작은 파도가 치고 있는 것처럼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믿음이 무너질 때 찾아오는 불안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함께 일하며 현대를 키운 동지들도 있었고 위기 때마다 서로 등을 맡기며 버텨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땀 흘리던 날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믿었던 한 사람이 아무 말 없이 회사를 떠나 경쟁사로 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다가도 식사를 하다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과연 언제부터 나를 속이고 있었을까? 그 질문이 내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하자 그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세운 믿음의 집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둥이 부러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그 후로 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음 한켠이 늘 긴장되었습니다. 상대가 웃고 있어도 내 안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저 웃음 뒤에도 칼이 숨어 있지 않을까? 이 불안은 아주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계속 상대의 말과 행동을 해석하고 의심합니다. 회의에서 발표를 들어도 보고서를 읽어도 머릿속에는 늘 같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번엔 괜찮을까? 이렇게 되면 그건 더 이상 관계가 아닙니다. 감시입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우리 마음속에 작은 감시자를 하나 심어 놓습니다. 그 감시자는 좀처럼 잠들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깨어나 의심을 불러오고 결국 서로를 지치게 만들죠. 심리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깊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뇌는 그 경험을 위험 신호로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실제 위험이 없어도 몸이 먼저 긴장하고 마음이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가까운 관계에서 배신을 겪은 사람의 상당수가 이후 새로운 관계에서도 쉽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자꾸 상대를 시험하거나 확인하려는 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회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속으면 어떡하지? 또 무너지면 어떡하지? 젊었을 때 나는 이런 불안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배신을 당하고도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알게 되었습니다. 신뢰는 시간으로 복구되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시간은 기억을 흐리게 할 뿐 무너진 구조를 다시 세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원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배신을 경험한 관계에서는 다시 믿으려는 노력보다 내 불안을 인정하는 용기를 선택하자.
그때부터 내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불안하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단순한 인정이 나를 훨씬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불안을 느끼면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은 약한 마음의 증거가 아니라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생긴 상처의 자국입니다. 깊이 믿었기에 깊이 아픈 것뿐입니다.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오래 지속된 신뢰관계에서의 배신은 단순한 갈등보다 훨씬 큰 심리적 충격을 남깁니다. 이때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라고 자책하기보다는 그만큼 내가 진심으로 관계에 헌신했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도 경험을 통해 이 말이 얼마나 맞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함께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작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니까 실수했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3번, 4번 반복되자 내 안에선 또 하나의 감시자가 깨어났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마다 머릿속에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일까? 아니면 또 감추고 있는 게 있을까? 이렇게 되면 이미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웃으며 이야기해도 속에서는 예전과 다른 눈으로 상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내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이 사람을 예전만큼 믿지 못한다. 이 불안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관계의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 예전처럼 전부를 맡기지 말고 선을 긋고 맡길 수 있는 것만 맡기자. 그 이후로 나는 사람을 볼 때 불안을 없애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불안이 알려주는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지금 이 관계의 기둥은 얼마나 튼튼한가? 내 마음은 이 사람과의 거리에서 편안한가? 아니면 늘 긴장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을 떠올리면 마음 한켠이 어딘가 조용히 떨리고 있는 느낌, 함께 있어도 편안하기보다는 어디선가 또 상처를 받을까봐 경계하게 되는 느낌. 그렇다면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소심하지? 내가 너무 예민해서 문제인가? 이렇게 자신을 몰아붙이면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한때 이 관계를 진심으로 믿었다. 그래서 지금 이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 이 감정은 나를 보호하라는 신호다. 불안을 인정하는 순간 불안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됩니다. 찾아올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을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신뢰가 무너진 뒤의 불안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람을 쉽게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미 무너진 관계를 붙들고 사는가? 왜 끝내야 할 관계를 끝내지 못하는가? 그 뒤에 숨어있는 두려움과 체면, 자기 불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야 비로소 건강한 거리두기가 가능해집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 그것은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 감정에 끌려다니는 대신 그 불안을 힌트 삼아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서 함께 걸어가 봅시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을 관찰하며 하나의 질문을 마음 깊숙이 품어왔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미 무너진 관계를 붙들고 사는가? 겉으로 보기엔 분명 끝내야 할 관계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결정을 미루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때로는 상처를 감내하면서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나는 수십 년의 경험 끝에 그 이유가 단 세 가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끝에 대한 두려움. 둘째, 체면. 셋째, 자기 불신. 이 세 가지는 사람의 마음을 꽉 붙잡는 보이지 않는 줄과 같습니다. 이 줄을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은 상처를 같은 자리에서 반복하게 됩니다. 1. 끝에 대한 두려움. 익숙한 불행이 낯선 평화보다 편안하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받는 줄 알면서도 관계를 쉽게 끝내지 못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간은 익숙한 불행을 낯선 평화보다 편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업 초기에 망할 걸 알면서도 거래를 끊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무려 10년 넘게 함께한 협력업체였죠. 이미 몇 번이나 신뢰를 깬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인연인데 지금 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결정을 미뤘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거래가 현대의 첫 번째 큰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끝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파산보다 위험하다. 끝낼 것을 끝내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도 없습니다. 이건 개인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상처를 반복적으로 받으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아니면 더 나쁠지도 몰라. 지금 이 관계를 끝내면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심리학 연구를 보면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건 갈등 자체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공포라고 합니다. 사람은 상황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새로운 환경이 주는 불확실성 때문에 옛 관계를 붙듭니다. 인간은 언제나 예측 가능한 불행을 예측 불가능한 평화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장은 늘 낯선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끝을 인정하는 용기 없이는 인생에서 어떤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2. 체면, 차갑다는 말이 두려워 선을 그리지 못한다. 한국 사회에서 관계 정리는 종종 차갑고 비인간적인 행동으로 오해받습니다. 너무 냉정하다. 정이 없다. 그 정도도 못 받아들이냐. 나는 사업을 하며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합니다. 관계에서 선을 긋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명확함입니다. 회사 운영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과 얽히게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조직의 기준이 흐려지고 정이 지나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한 번 선을 넘은 사람에게 다시 넓은 기회를 주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일입니다. 넘어도 괜찮다. 다음엔 더 조심하면 된다. 하지만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다음에도 또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기업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의 내성 형성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 용인된 행동은 다음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죠. 즉, 체면 때문에 선을 긋지 못하면 결국 나 자신이 반복해서 상처받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진짜 인간미다.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서로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는 가장 정직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3. 자기불신.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해서 관계를 끝내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건가? 내가 너무 과한 건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나 역시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부친 밑에서 배울 때 나는 실수한 사람에게 늘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게 인간적이라고,
그게 관용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회장이라는 자리에 오르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관용과 자기 희생은 다르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기 불신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을 낮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준이 낮아지면 관계는 점점 무너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를 해치지 않기 위해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나 건강한 인간관계는 자기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내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상처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 없다. 이 관계를 정리하는 건 도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이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관계를 붙드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 끝에 대한 두려움, 체면, 자기불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상처받은 관계를 붙잡게 만드는 심리적 덫입니다. 이 덫에 갇혀있는 한, 우리는 같은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진실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이든 사업이든 끝을 인정하는 용기만이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연다. 다음 파트에서는 용서와 화해의 차이, 그리고 왜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평생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되는지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중심부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두고 혼동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용서했으면 화해해야지. 진정한 용서는 다시 함께하는 거야. 하지만 나는 평생의 경험으로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됩니다. 관계는 달라져도 결과는 똑같은 패턴을 그대로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죠. 용서와 화해는 같은 말이 아니다. 우선 용서란 무엇일까요? 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용서는 내 마음을 위한 행동이다. 상대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관계를 이전처럼 회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노와 원망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한 감정의 정리입니다. 반면 화해는 완전히 다릅니다. 화해는 관계를 다시 잇는 행동입니다. 즉 다시 함께하고 다시 신뢰하고 다시 같은 길을 걷자는 선택이죠. 그런데 이 화해는 용서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 즉 신뢰가 다시 쌓일 수 있는가 라는 매우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분을 하지 못해 상처가 반복됩니다. 용서를 했다고 해서 화해까지 해야 한다고 착각하고 다시 관계에 뛰어들고 또 무너지고 그 결과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좁은가? 내가 왜 이 사람을 끝까지 품지 못하지? 그러나 사실 문제는 마음의 크기가 아니라 신뢰의 기둥이 이미 부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신을 경험하며 배운 것들. 나는 한번 크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믿고 맡겼던 동료가 회사의 내부 이야기를 외부에 흘렸고 그 내용은 기사가 되어 신문에까지 보도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내 삶에서 떠났는데 나는 여전히 머릿속에서 그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건 그 사람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학대하고 있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날 밤 나는 마음속으로 선언했습니다. 나는 그를 용서한다. 하지만 다시 함께 하지는 않는다. 이 한 문장을 선택하는 데까지 오래 걸렸지만 그 선택은 나를 훨씬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분노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중심에서 빠져나간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한 조각 하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가 사과해야 진짜 화해가 완성된다. 하지만 나는 그 생각을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거절하거나 사과하지 않으면 내 평화도 함께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택했습니다. 용서에는 상대의 동의가 필요 없고 화해에는 상대의 태도가 필요하다. 이 둘을 명확히 분리하는 순간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는 사랑의 행위, 화해는 선택의 행위. 나는 한 가지 진실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사랑의 행위이고 화해는 선택의 행위라는 것. 용서는 내가 병들지 않기 위한 마음의 정리입니다. 독을 마시고 상대가 아프길 바라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그 독을 내 몸에서 꺼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곁으로 다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건강을 되찾고 또다시 병이 나겠다는 뜻이니까요. 화해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화해는 관계의 재개입니다. 신뢰라는 무너진 구조를 다시 세우는 일이죠. 그런데 한번 금이 간 구조는 아무리 공들여 보수해도 원래의 강도를 되찾지 못합니다. 이는 기업윤리 전문가들의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신뢰는 감정보다 구조적이고 구조는 한번 무너지면 복구보다 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용서는 해라. 하지만 다시 함께 할지 말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신뢰는 수학처럼 명확해야 한다. 나는 회장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밤새 도면을 그리고 폭우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현대를 함께 세운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중 한 사람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정말 작은 액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호했습니다. 그를 법적으로 처벌하지는 않았지만 그와의 일은 그날로 끝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말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20년 넘게 함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인연은 길이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 신뢰가 깨진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다.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같은 자리에 세우는 것은 내 감정 때문에 조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내 인생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용서는 개인의 마음 문제이지만 신뢰는 시스템의 문제다. 한번 금이 간 유리잔에 다시 물을 따르면 보이지 않는 금에서 또다시 새기 마련입니다. 그 잔을 다시 사용한다면 언젠가 그 불안정성이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명확한 기준이 상대를 더 존중하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단호함을 차갑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기준은 결국 상대에 대한 마지막 존중이 된다. 감정은 사라지지만 원칙은 남습니다.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신뢰가 무너집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용서는 하지만 다시 함께하지 않는 원칙이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 원칙이 나뿐 아니라 조직과 삶 전체를 지키는 핵심 철학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앞에서는 원칙과 철학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이 실제 삶과 조직 안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용서는 하되 다시 함께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풀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현대 초창기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우리는 돈도 부족했고 기술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소중했고 모두가 몸을 내던지듯 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새벽마다 공장을 돌며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고 때로는 작업복을 입고 직접 현장을 뛰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절이기에 오래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믿음은 단순한 동료애가 아니라 거의 가족에 가까운 신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와 15년을 함께한 핵심 임원이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결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단번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 더 정확히 말하면 신뢰의 기둥이 부러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임원은 나와 수많은 위기를 함께 넘긴 사람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폭우 속에서도 위험한 현장 한가운데서 서로 등을 맡기며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15년 인연 아닙니까?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용서는 하되 다시 함께 하지는 않는다. 이 원칙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건 조직의 기초 구조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신뢰라는 기둥에 금이 간 것입니다. 그 기둥은 한번 금이 가면 아무리 붙여도 예전 강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를 해고하면서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신뢰다. 이 한 문장은 이후 현대 내부 원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누구든 신뢰를 무너뜨리면 그 어떤 공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사람들은 그때도 내게 냉정하다고 말했습니다. 20년을 같이 일한 사람에게 너무하십니다. 조금 더 관용을 베풀어도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는 확신했습니다. 냉정함이 때로는 조직을 살리는 유일한 온도라는 것을, 부드러운 말보다 명확한 기준이 사람을 더 안전하게 지킨다는 것을.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다만 다시 같은 자리에 세운다면 그건 내 감정 때문에 조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리더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감정적인 선택입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면 조직은 흔들리고 판단은 흐려지고 기준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 그는 나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미 용서했다. 하지만 현대에는 다시 자리가 없다. 그날 밤 나는 아주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무거운 결정이었지만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을 잘라낸 것이 아니라 원칙을 세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 현대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신뢰를 무너뜨린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냉정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에게 마지막 예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흐트러진 구조 위에서 다시 관계를 쌓게 하는 것보다 각자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더 큰 존중이기 때문입니다. 기업 윤리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신뢰가 붕괴된 이후 상대를 다시 시스템 안으로 들이는 것은 개인적 감정 회복과 상관없이 조직 전체의 신뢰 문화를 약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즉, 잘못된 관용 하나가 전체 조직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내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지만 신뢰는 시스템의 문제다. 그리고 시스템은 한 사람의 감정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신 이후 되돌아온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의 사례와는 또 다른 차원의 선택이 필요했던 순간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앞의 사례가 신뢰가 내부에서 무너졌을 때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 이야기는 나를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흔들립니다. 오랜 인연이라는 이유로 과거의 추억 때문에 혹은 상대의 후회 섞인 말에 마음이 약해져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훨씬 단호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한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는 현대 초창기부터 함께한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새벽에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 등을 맡기며 위기를 넘긴 사람. 우리 둘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직접 성장시켰고 서로 믿음 하나로 회사를 움직이던 시절의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경쟁사로 간 것이었죠. 사람들은 분노할 만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분노보다 먼저 허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결국 사람도 기회 앞에서는 변하는구나. 나는 그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가 떠난 자리엔 감정이 아니라 원칙을 세우자. 세월이 지나고 몇 년 뒤 그는 다시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표정에는 후회가 깊게 새겨져 있었고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현대에서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가 얼마나 진심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이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현대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견고했는지 절실히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뼈아프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마음을 정리해두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과거를 미워하지 않았고 그가 떠난 일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감정이 아니라 조직의 건강한 구조 그리고 내 자신의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널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대는 다시 너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나는 그의 마음을 이해했고 그도 나의 결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듯 보였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좋은 길 가게. 네가 성장한 것도 현대의 역사 중 하나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결정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사람들은 이후 나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했습니다. 회장님, 그 정도면 다시 받아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후회하고 돌아온 것 같은데 기회를 줄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 떠난 마음은 돌아와도 예전의 무게를 가지지 못한다. 신뢰는 계약이 아닙니다. 신뢰는 감정의 온도입니다. 한 번 식은 온도는 다시 데워도 처음의 온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뜨겁게 보일 수 있어도 속까지 완전히 덮이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이것을 관계 복원력 relationship resilience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이탈 경험이 있는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이탈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신뢰는 한번 깨지고 나면 이전에 안정된 상태로 되돌아가는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나는 단지 과거를 용서하는 것과 미래를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를 거절함으로써 나는 나 자신을 지켰다. 그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냉정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에게 그리고 조직에게 정직해지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한 번 떠난 마음을 다시 데우기 위해 무리하게 관계를 시작한다면 그 관계는
언제든 같은 자리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배신은 첫 번째보다 훨씬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첫 번째는 배운 것이지만 두 번째는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를 붙잡지 않음으로써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삶의 평화를 지킬 것이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결정은 이후 현대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흔들림 없이 지탱해준 기둥이 되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용서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오해합니다. 누군가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따뜻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상황에 따라 완전히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는 길입니다. 과거의 인연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서로에게 필요한 거리만큼 떨어져 각자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진짜 성숙한 선택입니다. 리더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이 또다시 잘못을 저질러 죄책감을 얻게 되는 위험을 막아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따금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했다. 하지만 우리의 길은 여기까지다. 그 한 문장이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지막 경계가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 복수도 회피도 아닌 성숙한 무관심이라는 제3의 길,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삶을 가볍게 하고 진짜 자유를 가져오는지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대개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복수하거나 회피하거나.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결국 모두 우리를 소모시키는 길입니다. 오늘은 내가 평생의 경험 끝에 선택한 세 번째 길, 바로 성숙한 무관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길을 깨닫는 데에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터득한 순간부터 나는 인간관계에서 훨씬 자유로워졌고 마음의 에너지 낭비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복수는 나를 끌어내리고 회피는 나를 묶어둔다. 복수는 겉으로 보기엔 강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상대의 행동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감정의 전쟁을 시작하는 순간 그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준 상처로 내가 다시 상처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가장 지치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회피는 더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피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말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회피는 무시가 아니라 미처 정리하지 못한 감정의 잔여물입니다. 그 사람을 보기 싫다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의 행동이 내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자유는 감정이 사라질 때 찾아오는데 회피는 그 자유를 방해하는 또 하나의 굴레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 번째 길을 선택했다. 성숙한 무관심. 성숙한 무관심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냉담함이 아닙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숙한 무관심이란 당신을 미워하지 않지만 당신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태도입니다. 말 그대로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감정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지만 태도는 오늘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태도가 인생을 얼마나 가볍게 만드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경험한 무관심의 자유. 한 번은 오랜 동료가 회사 기밀을 외부에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 일을 계기로 회사를 떠났고 몇 년 뒤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 젊은 시절의 나였다면 아마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을 겁니다. 잘 됐군. 인과응보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하지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분노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 순간 나는 한 가지를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유는 분노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무관심이 찾아오는 것이다.
상대가 어떻게 되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상대의 행동이 더 이상 내 일상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숙한 무관심입니다. 성숙한 무관심을 이루는 세 단계. 나는 개인적 경험과 리더로서의 관찰 끝에 성숙한 무관심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 거리두기 물리적, 감정적 공간을 확보하라. 거리는 상처를 회복시키는 보호막입니다. 물리적으로 만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정적으로 거리두기가 더 중요합니다. 상대의 말, 행동, 기대에서 나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중심에서 주변부로 이동하는 순간 감정의 소모가 줄어듭니다. 이 무반응 상대에게 감정 에너지를 쓰지 마라. 무반응은 무시가 아닙니다. 그냥 반응할 가치가 없다는 선택입니다. 누군가 상처를 주는 행동을 했을 때 분노나 복수로 대응하는 대신 간단히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선택을 했구나. 그 이상을 쓰지 않는 것. 이것이 무반응입니다. 행동 경제학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감정적 반응은 에너지 소모를 크게 하고 반복되면 자기 통제력을 약화시킵니다. 무반응은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는 가장 효율적인 감정 전략입니다. 삼자기 정비 에너지를 상대가 아니라 자신에게 돌려라. 상처가 클수록 마음은 상대에게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나한테 그랬을까?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나 이 모든 질문은 상대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숙한 무관심은 초점을 그 사람에서 나로 돌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일, 내 건강, 내 성장, 내 삶. 나는 상처받을 때마다 일부러 몸을 움직였습니다. 걷고, 일하고, 정리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의 독이 빠져나갑니다. 뇌과학에서도 행동이 감정을 이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감정이 막혀 있을 때 먼저 몸을 움직이면 뇌가 방향을 다시 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무관심은 상대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축소하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성숙한 무관심은 상대를 완전히 잊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감정에 미치는 비중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세 번째 길, 복수도 회피도 아닌 성숙한 무관심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아주 실용적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관계별로 어떻게 경계를 설정하는가, 직장, 가족, 친구 관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한 문장 대응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고 나 자신을 지탱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주제로 들어갑니다. 바로 경계를 세우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세우는 것을 단절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나는 수십 년간 사람을 이끌고 조직을 운영하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경계는 단절이 아니라 존중의 다른 이름이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정이 넘쳐도 선이 없으면 관계는 흐려지고 지나친 배려도 선이 없으면 결국 상처가 됩니다. 나는 반평생이 지나서야 이 단순하지만 무거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직장, 가족, 친구 이 세 가지 관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한 문장, 경계 설정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문장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나를 지키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1. 직장에서의 경계 업무는 업무로만 이야기합시다. 현대에서 수많은 직원과 부하 직원들을 만나면서 내가 가장 자주 사용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업무는 업무로만 이야기합시다. 이 문장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감정이 개입하지 않도록 선을 긋는다. 둘째,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오해를 방지한다. 직장에서 정이 지나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감정이 끼면 기준이 무너집니다.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면 요구가 과해지고 기대가 생기며 결국 상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조직 심리학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역할 기반 관계입니다. 즉, 감정이 아니라 역할에 따라 움직여야 조직이 건강해집니다. 이 문장을 사용하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경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업무는 명확해지고 감정 소모는 줄어들며 갈등은 대폭 줄어듭니다. 나는 수십 년간 리더로 살며 깨달았습니다. 직장에서의 적당한 거리는 서늘함이 아니라 지혜다. 이 가족과의 경계, 이 일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책임입니다. 가족과의 경계는 직장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나 선을 쉽게 넘기기 때문입니다.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상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가족들이 내 일에 개입하곤 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였겠지만 그 개입이 오히려 부담이 될 때가 더 많았습니다. 내 일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가족이 개입하면 감정이 얽히고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책임입니다. 이 문장을 사용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가족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둘째, 나는 내 역할과 책임을 지키게 됩니다. 사랑엔 간섭이 섞이면 무너집니다. 가족 사이일수록 선이 뚜렷해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이 문장은 사랑을 끊는 말이 아니라 사랑을 보호하는 말입니다. 3. 친구와의 경계. 예전의 우정은 소중하지만 지금의 삶은 다르다. 가장 힘든 경계는 친구와의 경계입니다. 친구는 추억으로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추억이 현재의 삶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종종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한 친구들이 과거의 친밀함을 근거로 지금의 선을 넘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옛 시절의 편안함을 기대했고 나는 이미 완전히 다른 교차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의 우정은 소중하지만 지금의 삶은 다르다. 이 문장은 상대를 거절하는 말이 아닙니다. 추억은 존중하지만 지금의 나를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친구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싸움 때문이 아니라 변화된 거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서도 성인이 된 뒤 친구 관계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기대거리, expectation, distant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추억은 추억의 자리에 두고 현재의 삶은 현재의 자리에서 지키는 것, 이것이 친구와의 건강한 경계입니다. 경계는 냉정이 아니라 성숙한 자기 보호이다. 관계마다 선을 긋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성숙한 자기 보호입니다. 경계 없는 신뢰는 결국 부담이 되고 부담은 반드시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경계는 상처를 막기 위한 방벽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기 위한 간격입니다. 나는 현대를 이끌며 수많은 관계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신뢰를 지키고 싶다면 먼저 나의 경계를 세워라. 관계는 선이 있을 때 오래 갑니다. 선이 있어야 서로를 지킬 수 있고 서로의 자리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로 들어갑니다. 상처를 원망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성장과 건강의 힘으로 바꾸는 방법, 내가 실제로 사용해온 강력한 삶의 기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으로 들어갑니다. 앞에서는 상처를 마주하는 법, 경계를 세우는 법, 관계를 정리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그보다 더 깊은 주제,
에너지 전환, 원망을 성장과 건강으로 돌리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신, 오해, 불공정함, 모욕, 이 모든 경험이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큼 쌓여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대개 감정에 머무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럴 수 있지? 나는 무엇을 잘못했나? 이 질문들은 잠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래 붙들고 있으면 결국 마음을 잠식하는 독이 되고 맙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매우 많이 보았습니다. 남을 원망하느라 자신의 인생을 소모하고 과거에 갇혀 새로운 걸 시도하지 못하며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젊은 시절부터 스스로에게 아주 명확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분노는 연료로 쓰고 원망은 발판으로 써라. 이 원칙 하나가 내 인생을 끌고 갔습니다. 상처를 막을 수 없다면 그 에너지를 흐르는 감정이 아니라 움직이는 힘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분노는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다. 누군가 나를 속였을 때 나는 그 감정을 그대로 원망으로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더 크게 전진하는 힘으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해외에서 조선소 계약을 처음 따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국은 조선 기술도 부족했고 경험도 부족했고 세계 무대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언론도, 은행도, 심지어 정부 관계자들까지 말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한국이 배를 제대로 만들 수 있겠는가? 그 말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순간 나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분노를 원망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보여주자. 말이 아니라 결과로. 그 분노는 나를 움직이는 연료가 되었고 그 연료는 결국 울산 조선소를 세우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폄하했던 그 말들은 오히려 내 인생을 밀어주는 바람이 된 셈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습니다. 강한 감정은 방향만 바꿔주면 빠른 추진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분노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신호이며 그 감정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원망은 버려야 한다. 원망은 독이다. 원망은 다릅니다. 원망은 마음속에 가라앉아 썩는 감정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 내 삶은 조금씩 마모되고 그 사람의 행동이 내 하루, 내 결정, 내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상대는 이미 떠났는데 그 사람을 원망하느라 자기 인생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사람들. 원망이란 결국 이런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갉아먹는 칼날. 상대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겨누는 독. 그래서 나는 원망이라는 감정이 올라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감정에 시간을 쓰지 않겠다. 그리고 즉시 몸을 움직였습니다. 걷고, 메모하고, 일하고, 새로운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신체 활동은 마음에 쌓인 독을 흘러가게 합니다. 뇌과학자들도 말합니다. 행동이 감정을 이끌고 움직임이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말합니다. 마음이 막힐 땐 손부터 움직여라. 원망을 에너지로 바꾸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식입니다.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방향이다. 감정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어느 방향으로 쓰느냐에 있습니다. 원망을 안으로 돌리면 병이 됩니다. 원망을 밖으로 돌리면 힘이 됩니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쓰느냐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평생에 걸쳐 배운 진실은 고작 하나입니다. 상처는 에너지다.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모양이 달라진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 감정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당신의 일에, 건강에, 배움에 돌리십시오. 상처가 당신을 끌어내리는 힘이 아니라 당신을 밀어올리는 힘이 되게 하십시오. 그 순간 상처는 더 이상 당신을 아프게 하지 못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드디어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평화를 기준으로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그리고 왜 이 기준이 인생의 최종 나침반이 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자 내가 평생을 살며 가장 늦게 배웠지만 가장 깊이 마음에 새긴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평화를 기준으로 선택하라. 이 한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인생의 모든 선택을 바꿔놓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과가 아니라 평화가 기준이어야 한다. 젊었을 때 나는 성과를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옳은 선택이고 결과가 나쁘면 틀린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과중심적 사고는 사업 초기에 나에게 많은 추진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만든 나의 마음 상태라는 것을. 성공처럼 보이는 결정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대로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일지라도 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다면 그건 옳은 선택입니다. 평화는 타협이 아닙니다. 평화는 결심입니다. 내 마음이 조용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결심. 그 어떤 외부 기준도 흔들 수 없는 나만의 나침반입니다.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도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수렴한다. 앞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용서와 화해의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용서는 감정의 정리이고 화해는 관계의 재개라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끝도 결국 같습니다. 진짜 승자는 관계를 되살린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지켜낸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시는 그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사과해야 평화가 온다. 하지만 진짜 평화는 상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내가 내 마음의 줄을 끊는 순간 찾아옵니다. 어떤 선택도 나를 잃게 해서는 안 된다. 한 번은 누군가 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한 뒤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상대를 바꾸려 할 때 시작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상대를 바꾸는 싸움이 아닙니다. 나를 잃지 않는 싸움입니다. 내 선택이 아무리 큰 성공을 가져와도 내가 망가지거나 후회하거나 마음이 흔들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작은 선택이라도 내 마음을 지키고 내 평화를 지키고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면 그게 바로 가장 큰 성공입니다. 평화는 정답이 아니라 방향이다. 평화를 기준으로 선택하라는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조언 같지만 진짜로 그 기준을 인생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계산되지도 않고 타인이 판정해 주지도 않으며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다면 그게 옳은 선택이다. 아침에 가볍게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화해다. 그 선택을 떠올렸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당신의 길이다. 평화는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조용해지는 방향입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고민하는 그 선택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상대를 위한 것입니까? 세상의 평가를 위한 것입니까?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까? 평화를 기준으로 선택하면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타인을 위한 결과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나는 수백 개의 계약서, 수천 명의 사람, 수없이 많은 갈등과 이별을 마주했습니다. 그 긴 여정 속에서 결국 남은 것은 단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내 안이 조용해지는 방향으로 가라. 그 방향이 바로 진짜 용서이고, 진짜 화해이고, 진짜 성공이며, 진짜 성장입니다. 평화는 타협이 아니라 당신의 결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언제나 옳은 방향으로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당신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도 그 평화가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용서는 사랑의 행위이지만 화해는 선택의 행위입니다.